안녕하세요. 김영자의 인생사연 김영자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고급 실버타운. 그런데 그곳에 들어간 한 할머니가 겪은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1년째 나는 스스로 실버타운에 들어갔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막내 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72살 김옥순, 이제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참말이지, 엄마가 혼자 있으면 너희들이 더 걱정할 거 아니냐. 여기가 낫다. 사실 밤마다 혼자 있으면 무서웠다. 50년을 함께 살던 영감이 없으니 집이 너무나 컸고 매일 밤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못하고 나 혼자 쓰러져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도 엄마, 그만해라. 엄마 결정이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사실 속으로는 안심하고 있을 거다. 매일 안부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다.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계약금도 넣었고 집도 정리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다. 실버타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나. 참말이지 여기가 그냥 호텔이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번쩍번쩍했다. 로비 한쪽에는 피아노까지 놓여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요양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르신 오셨군요.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말끔히 빗어넘겼다. 저는 스카이힐 실버타운의 박 원장입니다. 김옥순 어르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 원장이 두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영감이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르신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쌓였던 걱정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여긴 어르신들의 두 번째 천국입니다. 박 원장이 로비를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천국이라니.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가족처럼 지내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도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박 원장이 내 팔을 살짝 잡고 로비를 걸으며 시설을 소개해줬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쪽이 독서실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까지 있어요. 물론이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공간이에요. 매일 저녁마다 여기서 노래 자랑 대회도 열거든요. 참말이지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매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구나. 식사는 어떻게 해요? 하루 3끼 모두 제공됩니다. 전문 영양사가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서 메뉴를 짜거든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박 원장이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당도 깔끔하고 넓었다. 둥근 테이블에 6명씩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창가 자리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경치도 정말 좋네요.
네, 이 경치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일몰 때는 정말 장관이거든요. 박 원장이 설명을 들으며 식당을 둘러보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모두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표정도 밝아 보였다. 아, 저런 분들과 함께 지내면 외롭지 않겠구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방은 어디에 있어요?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죠. 5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복도 중간중간에 의자도 놓여 있고 화분도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게 어르신 방입니다. 박 원장이 열어준 방문을 보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왔다. 어머나, 이게 내 방이에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침대, 옷장, 작은 소파,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까지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응급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밤에 몸이 안 좋으시면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직원이 달려옵니다. 참말이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영감과 함께 살던 집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오래된 집이라 곰팡이 냄새도 나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서 고생했는데 여기는 온도도 딱 적당했다.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박 원장이 흐뭇하게 웃었다. 네, 정말 좋아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의 기쁨입니다. 박 원장이 방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섰다. 참, 내일부터 식사 시간은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입니다.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이 나간 후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영감아,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도 않고 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침대에 누워보니 푹신했다. 집에 있던 오래된 침대와는 비교가 안 되었다. 이불도 깨끗하고 포근했다. 참말이지 여기가 천국이 맞나 봐. 박 원장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동년배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경치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니.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후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졌다.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없어졌다. 여기서는 항상 사람들이 함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직원들이 도와줄 테니까. 자식들도 안심할 거야. 엄마가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민수한테 전화해서 잘 도착했다고 여기가 정말 좋다고 말해줘야겠다. 그러면 민수도 걱정 안 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한강 위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였다. 참말이지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처음으로 앞날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실버타운에서 첫 번째 밤을 잔 다음 날 아침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다. 무슨 일이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구급차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 돌고 있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방에서 나왔다. 복도에는 벌써 다른 입주자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옆방에 사시는 정말순 할머니에게 물어봤다. 말순 할머니는 78세로 나보다 6살 많았는데 입이 무거운 편이 아니었다. 아이고 옥순 씨. 3층에 계시던 이 할아버지가. 말순 할머니가 말을 흐렸다. 어쨌다고요? 돌아가셨대요. 새벽에 갑자기. 어머나. 그런 일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본 분인데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말이야. 나하고 노래방에서 목포에 눈물도 같이 불렀거든.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박 원장이 나타났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심각했다.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셨죠? 박 원장이 우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 할머니가 물어봤다.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새벽에 갑자기. 안타깝게도 손 쓸 시간이 없으셔서. 박 원장의 목소리에 애통함이 묻어났다. 참말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내가 중얼거리자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하지만 어르신들 연세를 생각하면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맞는 말이었다. 우리 나이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만 막상 옆에서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 충격이었다. 그럼 장례는 어떻게 치러요? 말순 할머니가 물어봤다. 아,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 원장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다. 저희가 바로 옆 건물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걸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을요? 네, 스카이힐 메모리얼홀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거거든요. 박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뭔가 이상했다. 실버타운 옆에 장례식장이 있다니. 어머, 그럼 편하겠네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모든 절차를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유족분들도 편하시고요. 박 원장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 나를 반겨주던 그 따뜻한 미소와는 뭔가 달라 보였다. 그럼 이 할아버지도 거기서? 네,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모실 예정이에요. 박 원장이 시계를 보더니 손뼉을 쳤다. 어르신들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아침 드세요.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든든히 드셔야 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나도 말순 할머니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어제 이 할아버지가 앉으셨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야.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말순 씨 장례식장이 바로 옆에 있다니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 그거? 사실 여기 입주하는 어르신들한테는 다 알려진 얘기야. 어떤 얘기요? 죽으면 바로 저기서 치러지는 거야. 편하지 않나? 말순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편하다니.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 가슴 한쪽이 오싹해졌다. 실버타운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게 편하다고? 마치 죽을 준비를 미리 해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여기 원장님이 장례식장도 같이 운영하신대.
그래서 더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옆 테이블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절차도 간단하고. 유족들이 멀리까지 안 와도 되고 말이야. 할머니들은 모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시 식당에 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에 비어있던 이 할아버지 자리에 새로운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말순 할머니에게 물어봤다. 아, 새로 입주하신 분이야. 박 할아버지라고 하시던데. 벌써요? 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그게 말이야, 여기는 대기자가 많거든. 방이 비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야. 말순 할머니가 설명해 줬다. 뭔가 이상했다.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니. 마치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오후에 창문으로 내다봤더니 정말로 옆 건물에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스카이힐 메모리얼 홀이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참말이지. 혼자 중얼거렸다. 아침에 같이 밥 먹던 분이 벌써 저기 누워 계시다니. 그리고 그 자리에는 벌써 다른 분이 앉아 계시고. 저녁 시간에 식당에 갔더니 박 원장이 나타났다. 어르신들, 오늘 슬픈 일이 있었지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박 원장이 밝게 웃으며 우리 테이블로 왔다. 네, 그런데 원장님, 장례식장을 같이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내가 물어봤다. 아,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유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어디서 장례를 치를지 어떻게 준비할지. 하지만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두면 편하잖아요. 박 원장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럼 다른 실버타운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저희만의 특별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입주 대기자가 많은 거거든요. 박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이 할아버지 생각이 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포에 눈물을 부르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몇 시간 만에 그 자리에 새로운 분이.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다. 마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달랬다. 박 원장 말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 건물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카이힐 메모리얼 홀. 내일 또 누가 저기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걸까?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바라봤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참말이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이 천국 같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첫날의 그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말순 씨 괜찮아요? 아침 식사 시간에 말순 할머니를 보니 뭔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수다를 떨고 있을 텐데 오늘은 계속 하품을 하고 있었다. 응? 아, 옥순 씨. 잠이 안 와서 그래.
어젯밤에 계속 뒤척였거든.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렸다.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혀가 돌지 않는 것 같았다. 몸살이라도 걸리셨나? 아니야, 그냥. 요즘 자꾸 졸려. 말순 할머니가 또 하품을 했다. 눈도 반쯤 감고 있었다. 이상하네. 평소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식사가 나왔다. 오늘 아침은 미역국과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였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어르신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항상 웃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맛이 났다. 이게 뭐지? 약간 쓴맛이었다. 미역국에서 이런 맛이 날 리 없는데. 혹시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하지만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뭔가 화학적인 쓴맛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말순 씨, 미역국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말순 할머니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평소 같으면 어디? 정말? 이상하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을 텐데 오늘은 반응이 너무 둔했다. 다시 한 숟가락 떠서 조심히 맛을 봤다. 역시 쓴맛이 났다. 이상했다. 혹시 약을 탄 건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미역국을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대신 반찬만 조금 먹었다. 옥순 씨는 왜 안 먹어? 옆 테이블 할아버지가 물어봤다. 아,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그래도 다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라고 영양사가 특별히 만든 건데.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도 평소보다 말이 느렸다. 뭔가 이상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밥이 나왔다. 역시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다. 또 그 쓴맛이 났다. 이번에는 확신했다. 분명히 뭔가 탔다. 약을 탄 게 분명했다.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나? 다행히 아무도 내 쪽을 보고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입에 머금었다가 냅킨에 뱉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만 먹었다. 말순 씨,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잠깐만. 뭐라고 했지? 말순 할머니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벌써 오후에 노래방 가자 했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말순 할머니가 이마를 짚었다. 오후에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비슷했다. 평소보다 말이 느리고 자꾸 졸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3층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 이분은 새로 입주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분이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이 많이 와서. 박 할아버지도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벽에 기대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김치찌개였다. 역시 그 쓴맛이 났다. 이번에도 입에 머금었다가 냅킨에 뱉었다. 어르신들 오늘 식사는 어떠세요? 박 원장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소름 끼쳤다. 맛있어요. 다른 할머니가 느릿느릿 대답했다. 그 할머니도 눈이 풀려 있었다. 좋네요. 영양사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특별한 영양제도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박 원장이 말했다. 영양제? 그게 바로 그 쓴맛의 정체였다. 하지만 영양제가 사람을 이렇게 멍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영양제요? 내가 물어봤다. 아,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들이죠. 박 원장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다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그건 계절 탓일 거예요. 요즘 날씨가 변해서 그래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박 원장이 애매하게 웃었다. 그날 밤 말순 할머니 방에 가봤다. 말순 씨, 안녕하세요. 문을 두드렸더니 한참 후에 문이 열렸다. 옥순 씨. 무슨 일이야?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어머 왜 왔어? 들어와. 하면서 반겨줬을 텐데 오늘은 마치 꿈에서 깬 사람 같았다. 그냥 안부 여쭤보러 왔어요. 괜찮으세요? 옥순 씨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말순 할머니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말끝이 완전히 늘어져 있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왜? 아프지 않은데. 말순 할머니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말순 씨 정말 괜찮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발하셨는데. 활발하다고? 내가 언제? 아, 맞다. 그랬지. 근데 요즘은 너무 졸려. 말순 할머니가 말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졸고 있는 것 같았다. 말순 씨. 아, 미안. 잠깐 깜빡했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음식에 뭔가를 탔다. 그것도 사람을 잠들게 하는 약을. 왜?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입주자들을 봤다. 모두들 비슷했다.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복도는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했다. 마치 병원 같았다. 방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생각해 봤다. 분명히 음식에 약을 타고 있어. 그런데 왜? 혹시 입주자들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할아버지도 이런 약을 먹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설마.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절대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되겠다. 뭔가 탄 것 같으면 무조건 뱉어야겠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혹시 저기로 보내려고?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꾸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뭔가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 다음 주 화요일 새벽이었다. 어머나, 말순 씨가. 복도에서 들린 직원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급하게 나가보니 말순 할머니 방 앞에 구급차 직원들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물어봤다. 말순 어르신이 새벽에 갑자기.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순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계속 졸리다고 하더니 결국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구급차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말순 할머니가 죽은 진짜 이유를. 그 음식 때문이었다. 매일매일 약을 먹여서 점점 약하게 만든 다음에 오후에 박 원장을 만났다. 옥순 어르신 많이 상심하셨죠? 박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표정이 가짜로 보였다. 말순 씨는 장례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저희 메모리얼홀에서 치러집니다. 유족분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박 원장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런데 원장님. 네?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런가요? 저는 평소와 비슷한 것 같은데. 박 원장이 시치미를 뚝 떼었다. 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3층 할머니, 그리고 이번에 말순 씨까지. 한 달에 3분이나. 어르신들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기는 실버타운이니까요. 박 원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 방을 지나가는데 벌써 짐이 다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소까지 끝나 있었다. 너무 빠르지 않나?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벌써 방을 비웠다니.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말순 할머니 방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온 것이었다. 저분은 누구세요? 복도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다. 박 할아버지도 요즘 많이 멍해져서 말이 느렸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래. 김 할머니인가? 벌써요? 말순 씨 장례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게 대기자가 많다나 봐. 박 할아버지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니 정말로 새로운 할머니가 말순 할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옷차림도 고급스럽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인사했다. 아, 네. 김영희입니다. 어제 입주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목소리도 또렷하고 활기차 보였다. 말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 어떠세요? 아주 좋아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월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월 비용이요? 네,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서비스가 워낙 좋으니까. 500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김영희 할머니는 3배가 넘는 돈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저는 150만 원인데. 아, 어르신은 일반실이시군요. 저는 프리미엄실이에요. 김영희 할머니가 설명했다. 프리미엄실이요? 네, 방도 더 넓고 서비스도 더 좋대요. 그리고 음식도 따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김영희 할머니한테 따로 음식을 가져왔다. 내가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있었다. 어머, 정말 다르네요. 그러게요.
역시 돈을 더 내니까 대우가 달라요. 김영의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했다.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같은 실버타운인데 이렇게 차별을 둘 수 있나? 오후에 박 원장을 만났을 때 물어봤다. 원장님, 프리미엄실이 따로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좀 더 고급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르신께서 일반실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박 원장이 애매하게 웃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다. 그럼 프리미엄실로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지금은 대기자가 많아서. 빈자리가 생겨야 새 손님을 맞이하죠. 박 원장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빈자리가 생겨야 새 손님을 맞이한다고? 그 말은 즉 누군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지만 박 원장의 표정에서 뭔가 음흉한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복도를 걸어 다녔다. 그런데 박 원장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지? 호기심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박 원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내일 새로운 분이 입주하십니다. 프리미엄실이에요. 네, 월 800만 원이시고요. 800만 원? 김영의 할머니보다도 더 비싸다니. 대기자가 정말 많아요. 다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 네, 빨리 자리를 만들어야죠. 빨리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금 일반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오래 계신 분들 말이에요. 비용도 적게 내고. 네, 그분들이 나가시면 되죠. 나가신다고? 무슨 뜻이지?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이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연스럽게 처리한다고? 무슨 뜻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일반실에 있는 저가 입주자들을 죽여서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고액을 지불하는 프리미엄 입주자들을 받겠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음식에 약을 탔던 것이다.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들려고. 그리고 죽으면 바로 옆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고객을 받는 거였다. 참말이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박 원장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 저가 입주자들은 빨리 죽여서 자리를 비우고 고가 입주자들을 받아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또 돈을 벌고.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완벽한 죽음의 비즈니스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었다. 나도 곧 죽는 건가? 150만 원짜리 일반실 입주자인 나도 언젠가는 그들의 타겟이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보였다. 이제 그 간판이 무섭지 않았다. 분노로 가득 찼다. 이 악마 같은 놈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아들한테라도 말해봐야겠다. 내일 당장 민수한테 전화해야겠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야겠다.
하지만 과연 믿어줄까?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잠들 수 없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겠다. 음식은 절대 다 먹으면 안 되고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참말이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민수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다. 아직 아침 7시밖에 안 됐으니까.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주 중요한 얘기야. 네, 말씀하세요. 여기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귀찮다는 투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 그런데 그게 자연사가 아니야. 음식에 약을 타고 있어. 엄마, 뭔 소리세요? 정말이야. 내가 직접 맛봤어. 쓴맛이 나. 분명히 약을 탔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멍해지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거야. 엄마.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옆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고 그 자리에 돈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고. 이게 다 계획된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문제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에서 누가 들을까봐 급하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엄마,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럽다고? 민수야, 엄마가 본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박 원장이 전화하는 거 들었어. 빨리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다고. 엄마,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니에요? 잘못 들었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아들이 날 믿지 않고 있었다. 원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를 잘 챙겨준다고. 그게 다 가짜야. 속임수라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어때? 사실인데. 엄마, 괜한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이라고? 내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힘드신 거예요. 적응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주말에 가볼게요. 주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당장 와야 해. 엄마, 저도 일이 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회사? 프로젝트? 엄마 목숨보다 그게 더 중요해? 엄마 목숨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응하시느라 힘드신 거죠. 참말이지. 너는 엄마 말을 하나도 안 믿는구나. 믿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민하다고? 네, 새로운 곳에 가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 적응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민수는 내 상황을 직장 적응 문제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야, 엄마가 72년을 살면서 이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야?
내가 갑자기 치매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야. 엄마.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적응 좀 하세요. 그냥 적응 좀 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적응하라고?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거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좋은 곳이라고 했을 때는 몰랐어. 지금 알게 된 거야. 알게 됐다는 게 추측 아니에요. 추측이 아니야. 내가 직접 본 거라고. 엄마, 제가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민수야. 끊지 마.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다. 민수야. 민수야. 전화기를 흔들어 봤지만 소용없었다.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다. 내 아들이 날 믿지 않았다.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참말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영감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여기 들어왔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해망상이라고, 적응하라고 중얼거리며 울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옥순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였다. 내가 크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나 보다. 네, 괜찮아요. 급하게 눈물을 닦았다. 아침 식사하러 오세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금방 갈게요. 직원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식당에 가야 했다. 식당에 도착하니 다른 입주자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모두들 멍한 표정이었다. 박 할아버지도 새로운 김영의 할머니요. 그런데 김영의 할머니는 다른 음식을 먹고 있었다. 프리미엄 서비스라서 약을 타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 같았다. 내 앞에 놓인 미역국을 봤다. 또 그 쓴맛이 날게 뻔했다. 어떻게 하지? 아들은 믿어주지 않고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박 원장이 나타났다. 옥순 어르신, 오늘 아침은 좀 늦으셨네요. 네. 전화를 좀. 아드님하고 통화하셨나 보네요. 잘 지내신다고 말씀드렸죠. 박 원장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웃음이 악마의 웃음으로 보였다. 네. 부모 자식 간에는 자주 연락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 끼치지는 마세요. 아드님도 바쁘실 테니까. 박 원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마치 내가 아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것 같았다. 혹시 전화를 도청했나? 소름이 돋았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박 원장이 가고 나서 나는 미역국을 쳐다봤다.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안 먹으면 의심받는다. 결국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냅킨에 뱉었다. 민수야. 엄마를 믿어줘. 속으로 계속 빌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날 외면했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참말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절망감이 밀려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이 거대한 악과 싸워야 했다. 과연 가능할까? 72살 할머니 혼자서. 그날 밤부터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살아야 진실을 말하지.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했다. 매일 식사할 때마다 몰래 냅킨에 뱉은 것들을 작은 비닐봉지에 모았다. 며칠 지나니 제법 많이 모였다. 이게 증거야. 약간 쓴맛이 나는 국물을 작은 병에 조금씩 모아두기도 했다. 나중에 검사하면 뭔가 나올 거였다. 그 다음에는 CCTV 사진을 찍었다. 복도에 있는 CCTV 카메라들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리고 박 원장 사무실 앞도 찍었다.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되겠지? 장례식장도 찍었다. 창문에서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힐 메모리얼홀 간판을 여러 각도로 찍었다. 가장 중요한 건 박 원장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다. 며칠 후 기회가 왔다. 박 원장이 또 늦은 밤에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문 앞에 가서 들었다. 네, 이번 주에 2분 더 나가실 예정입니다. 네, 3층 박 할아버지하고 5층 김 할머니요. 김 할머니?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넣는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서. 네, 며칠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음식에 넣는 양을 늘린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프리미엄실 2개가 더 생기죠. 대기자 중에서 제일 비싸게 주시는 분들로. 네,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우리 목숨이 그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다. 휴대폰으로 녹음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다. 장례식장 수익까지 합치면 네, 한 달에 거의 6억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우리를 죽여서 한 달에 6억을 번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도착해서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다. 잘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증거가 있어. 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나가지? 박 원장은 나를 며칠 안에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다음 날부터 박 원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옥순 어르신 요즘 식사량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간호사가 말했다. 아, 나이가 드니까 입맛이 없어서요. 그래도 다 드셔야 해요. 건강에 좋은 영양제도 넣어서 만든 건데. 영양제라고 하면서 독을 먹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식은 제대로 먹지 않았다. 조금씩만 먹는 척하고 대부분 뱉어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며칠 전부터 직원이 나를 따라다녔다. 화장실 갈 때도 복도 걸을 때도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들킨 건가? 불안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났다. 옥순 어르신 원장님이 부르십니다. 직원이 내 방으로 왔다. 지금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가슴이 쿵쿵 뛰었다. 뭔가 들킨 것 같았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박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옥순 어르신 앉으세요. 네. 요즘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뇨?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에 복도를 돌아다니시고. 들켰다. 완전히 들켰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리고 휴대폰으로 뭘 찍고 다니시던데요. 박 원장의 눈이 차가웠다. 평소에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찍는다뇨? 그냥 경치 사진. 경치 사진을 복도에서 찍으시나요? 할 말이 없었다. 옥순 어르신 혹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 원장이 위협적으로 물어봤다. 오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휴대폰 좀 보여주시겠어요? 휴대폰요? 네, 잠깐만요. 박 원장이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결심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사실은 제가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어르신. 아파. 가슴이. 연기였다. 하지만 최대한 실감나게 했다. 119 불러. 박 원장이 직원에게 소리쳤다. 나는 계속 가슴을 쥐고 끙끙거렸다. 마치 심장마비가 온 것처럼.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다. 아파. 숨이. 빨리 구급차 불러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어봤다. 갑자기 가슴을 쥐시면서 쓰러지셨어요. 박 원장이 설명했다. 구급대원들이 나를 들것에 옮겼다.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삼성병원으로 부탁드립니다.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다. 일단 벗어났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박 원장과 직원들이 뒤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나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내 상태를 확인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좀 나아졌는데 혈압이랑 맥박은 정상이네요. 그래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의사가 말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하루 정도 경과 관찰하고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했다. 병실에 혼자 있게 되자 가방을 뒤졌다. 다행히 증거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약물 봉투, 사진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한테 다시 전화해야 했다.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줄 거였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병원이야. 응급실에 왔어.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민수야, 엄마가 증거를 가지고 나왔어. 이제 믿어줄 거지? 증거요? 엄마 지금 어디 병원에 계세요? 삼성병원 응급실. 민수야, 당장 와. 엄마가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가 있어. 지금 갑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믿어주는 것 같았다.
참말이지, 이제 진짜 끝났다. 실버타운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증거도 가지고 있다. 박 원장과 그 악마들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창밖을 봤다. 멀리서 실버타운 건물이 보였다. 아직도 그곳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다. 그들도 구해야 했다. 기다려, 곧 도움이 올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나왔다. 민수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날 밤 11시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민수야, 이제 믿어주겠지? 나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다. 약물이 든 봉투,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 이게 뭐예요? 박 원장이 전화하는 거 녹음한 거야. 들어봐. 민수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들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번 주에 2분 더 나가실 예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믿지 않아서.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이제라도 믿어주니까 다행이야. 그런데 민수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런데 과연 믿어줄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안 믿어줄 리 없어요. 다음 날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걸 설명했다. 말씀하신 내용이 좀 심각하네요. 형사가 녹음을 들으며 말했다. 수사해 주실 거죠? 민수가 물어봤다. 일단 내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요? 지금도 거기 계신 분들이 위험한데 저희도 신중하게 해야 해서요. 함부로 했다가 문제가 되면. 형사의 반응이 미지근했다. 일주일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사해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네요. 무슨 뜻이에요? 스카이힐 실버타운 운영진이 시청이랑 구청에 로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증거가 좀 약해요. 녹음 파일도 불법으로 녹음한 거라서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직접적인 증거 말이에요. 결국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박 원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다.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하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흥미로운 내용이긴 한데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서. 이런 제보는 많이 들어와요. 대부분 오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버타운에서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좀 더 확인해 보시죠.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민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스카이힐 실버타운이 시에서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박 원장이 웃으며 상장을 받고 있었다. 시설 운영이 모범적이고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말이지. 이게 말이 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내 어깨를 잡았다. 어떻게 진정해? 저 악마가 표창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박 원장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스카이힐 실버타운이 확장한다고 하네요. 민수가 말했다. 확장이라고? 네, 옆 건물을 더 사서 입주자를 2배로 늘린다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스카이힐 실버타운의 불빛이 보였다. 나는 살아나왔지만 아직 수많은 어르신이 그곳에 있다. 중얼거렸다.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새로 들어온 분들은 괜찮을까? 아마도 지금도 매일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있을 거였다. 점점 약해지면서 언젠가는 갑자기 죽게 될 거였다. 그리고 박 원장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였다. 민수야. 내 엄마. 엄마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 싸워야 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 날부터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실버타운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을.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올렸다. 매일매일. 그러다가 1명, 2명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도 실버타운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혹시 다른 실버타운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박 원장은 멀쩡했다. 스카이힐 실버타운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높았다.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진실도 묻혀버렸다. 어느 날 뉴스를 봤더니 또 다른 실버타운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번에도 묻혀버리겠지.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거야. 엄마.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창밖으로 다시 스카이힐 실버타운이 보였다. 여전히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저기에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셨다. 매일 독을 먹으면서도 이곳이 천국이라고 믿고 계실 거였다. 참말이지.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박 원장은 여전히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진실을 외칠 거였다. 언젠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그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희생될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했다.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싸울 거였다. 끝까지. 잘 들으셨나요? 편안한 노후라 믿고 들어간 곳이 사실은 죽음을 장사하는 곳이었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